챕터 세 번째, 소프트웨어 설계와 구현입니다. 순서를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생명주기에서 맨 처음 뭐 합니까? 타당성 분석을 하죠. 그죠? 이건 생략할 수 있다고 그랬고, 그 다음에 뭘 합니까? 프로젝트 계획을 하죠. 프로젝트 계획을 하고, 그 다음에 요구 분석을 하죠. 자, 이것은 뭐라 그랬어요? 정의 단계라 그랬습니다. 정의 단계. 자, 이것이 끝나면 이제 요구 분석서에 나타난 자료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DFD하고 DD라고 하는 자료가 만들어지죠. 이거는 어떤 그림이에요? 이렇게 생겨서 이런 형태의 그림을 갖고 있는 흐름도, 자료 흐름도고, 이거는 어떤 거죠? 뭐 사원 정보, 사원이다 그러면 뭐 4번 플러스 성명 이렇게 만들어내는 것들이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 개 존재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여러 개 존재합니다. 하나만 있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 자료를 이제 넘겨줍니다. 그러면 개발 단계로 넘어와서 첫 번째 뭘 하게 되는 거냐면 바로 설계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구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요 파트를 이제 배우겠다는 얘기고, 시험 문제에서도 바로 이 설계 쪽이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부분이죠. 그러면 설계라는 건 대체 어떻게 우리가 요구 분석에서 연결해서 진행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처음에 어떤 작업을 수행하게 되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게 뭐냐면 바로 이 DFD가 만들어졌죠. 이런 형태가 바로 DFD에 대한 그림이죠. 이렇게 뭐 세분화시키고 이런 작업들에 대한 문서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도 그려주죠? 자료 사전 같은 것도 그려지잖아요. 자료 사전은 4번, 4원이라고 하면 4원은 뭐 4번이 있고 뭐 성명이 있고 뭐 기타 등등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런 자료 사전도 여러 개가 존재할 거라는 거죠. 바로 요것이 이제 요거 분석 죄송합니다. 요거 분석 자료에서 나타난 요거 명세서들이죠. 자,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우리는 무슨 작업을 해야 되냐면 설계 단계로 넘어와서 바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일부가 될 수도 있지만 이런 형태의 그림을 그려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구조도죠. 구조도. 구조도. 그러니까 조직도 같은 거죠. 그러니까 요 동그라미가 이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한 종이 하나가 한 페이지가 이거 하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이제 변환하는 것 자체를 시험 문제에 주는 건 아니니까 이렇게 구조도라는 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구조도는 이 하나하나는 나중에 뭘로 구성이 될까요? 모듈로 만들어지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원과 이런 성명들도 어떤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까요? 이러한 레코드 구조가 그려질 거란 말이지. 뭐 4번, 뭐 성명, 뭐 급 이런 형태로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죠. 또 이거 말고도 사용자가 요구했던 어떤 입력 화면 같은 게 있을 거죠. 화면, 모니터 화면에 어떻게 입력을 하고 어떻게 입력을 받겠다. 입력 화면 디자인도 있을 거 아닙니까? 사용자가 요구했을 경우에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설계 단계에서는 이 디자인이 입력 단계가 들어오면 이렇게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cm로 여기서부터 여기는 몇 cm로 눈금에 대한 표시를 하고 여기다가는 바탕화면이 뭐 옐로우다. 이런 형태로 여러 가지 디자인을 할 거라는 얘기죠. 출력할 문서도 있다고 하면 출력 문서도 어떤 디자인이 들어오겠죠. 그런 프로그램에 사용할 때 이 출력 문서만 그림을 그려놓는 것이 아니라 출력할 때 글자들이 몇 페이지 혹은 몇 번째 열, 몇 번째 행 어떤 형태로 출력할 것이라는지 좀 더 상세적으로 그림을 그려내겠죠. 눈금을 표시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금 전체적인 프로그램이라면 얘를 가지고 뭘 하냐면 써놓죠. 이렇게 첫 번째 이 번호를 매깁니다. 0번, 1번, 2번, 3번. 여러분 지금 이걸 갖다가 직접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여기서 필요한 용어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그럼 0번은 뭐 하는 거고 초기 화면이고 1번은 뭐고 2번은 뭐고 3번은 뭐고 4번은 뭐고 이렇게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성명이다 그러면 4번이라고 하면 4번은 문자로 잡아야 돼 갖고 길이는 뭐 20바이트 정도다. 성명도 역시 문자고 20바이트로 잡아야 되겠다.
급은 숫자로 가능하고 숫자로 뭐 4바이트, 2바이트면 충분하다. 이런 형태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좀 더 들어가서 요 0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 되겠다. 그럼 0번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을 합니다. 초기 화면이다. 초기 화면이니까 이 초기 화면을 반복을 해야 된다. 반복도 하고 이 세 개 중에 하나 선택도 해야 된다. 그다음 선택할 때 1번, 2번, 3번은 뭐다? 요거 1번이라고 하면 1번 선택할 때는 요건 뭐 입력 기능이다. 이건 출력 기능이다. 이거는 뭐 종료 기능이다. 뭐 이렇게 작성을 할 수 있겠죠. 또 1번에 해당되는 건 입력 기능이라 그랬으니까 뭐를 입력을 받는다. 입력을 받고 입력을 받는 어떤 내용? 뭐 4번에 입력을 받고 뭐 성명을 입력을 받고 급을 입력을 받고 이렇게 작성할 수 있겠죠? 자,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죠. 지금 몇 줄입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줄이잖아. 이걸 좀 더 자세하게 표현한다면 클리어니까 처음에는 초기 화면이니까 스타트라고 하는 메뉴라는 걸 하나 만들자. 그 다음에 while 반복으로 하자. 그 다음에 선택을 하면 셀렉트 문을 쓰자. 이게 이제 뭐야? 이런 형태를 우리가 PDL이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 설계 언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6라인인데 쭉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다 보면 이게 10라인이었다면 이게 한 20라인으로 늘어나고 좀 더 진행하고 30라인으로 얘도 맨 처음에는 하나 둘 세 라인이라고 하면 좀 더 PDL로 점점 작성이 되겠죠. 뭐 한 20라인으로 늘어날 수 있을 거고 좀 더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프로그램으로 작성할 과정에서 사용되는 이런 모듈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의를 먼저 해주고요. 그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 정의된 부분을 좀 더 하나하나를 이게 바로 뭐야? 이게 바로 모듈 명세서라는 거야. 모듈 명세서. 그러니까 이 모듈이 이 하나하나의 모듈이 뭐야? 이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라 그랬죠? 그죠? 모듈을 이거를 하나하나 정리해 나가는 것이고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 나가는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 전체적인 어떤 구조도로 그린 하나하나의 모듈을 처음부터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해 놓고 며칠 몇 달을 프로그램 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 정의된 부분을 프로그램을 막 하는 거예요. 또 이것도 한글로, 이것도 한글로. 그렇죠? 처음부터 다 작성하는 게 아니라. 그럼 이 상태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더 자세하게 10라인이었으면 20라인으로 늘어나가고 좀 더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막 표현해 나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게 다 만들어지면 거의 이 정도의 수준이 뭐 10라인부터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한 100라인, 1000라인 정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 1000라인 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프로그램을 코딩할 수 있는 학업 기술자한테 넘겨주면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가지고 프로그램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여기는 어떤 단계예요? 이 단계는 바로 요구 분석 단계고 이게 바로 설계 단계죠. 예.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이 PDL로 작성된 뭐 1000라인 정도에 해당되는 자료를 얼로 넘겨요? 구현 단계로 넘겨주면 바로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거란 말이죠. 그럼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부분이 바로 뭐예요? 설계라는 얘기입니다. 설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설계라고 하는 것은 요거 DFD와 D들을 정확히 분석을 해서 이것들을 만들어내는데 이런 보여지는 거, 이런 구조도를 그려내는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외부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외부 설계. 그러니까 우리 사용자 입장에서 보여지는 메뉴라든지 보여지는 어떤 메뉴의 틀이라든지 우리가 프로그램 아래 한글이나 어떤 프로그램 실행하면 상단에 메뉴 있잖아요. 부메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설계해주고 화면에 보여지는 입력 화면이나 출력 프린트하는 이런 형태를 다 외부 설계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본 설계, 내부 설계는 어떤 게 있냐면 이게 내부 설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부 설계에서도 기본적인 설계가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기본적인 설계고요. 이런 것들 기본적인 설계고 점점점 세분화시키면 얘네들 맨 처음에 10라인이라고 하면 나중에 한 1000라인으로 늘어나겠죠. 이것들은 뭐가 돼요? 세부 설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 설계 방법은 바로 DFD나 DD를 일단 분석을 하고 그 다음 외부 설계, 외부적인 부분 건물을 진다 그러면 외벽 뭐 몇 층을 질 거냐 이런 것들이 외부 설계잖아요. 내부 설계는
그 아파트라고 하면 아파트 안에 뭐 배선, 뭐 상수 시설 이런 것들이겠죠. 뭐 도배 이런 것들이 다 내부 설계겠죠. 그리고 정의해주는 부분 이렇게 기본적으로 잡아주는 작업이 있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좀 더 세분화시켜서 PDL로 만들어 나가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내부 설계를 기본 설계와 상세 설계로 구분한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렇게 진행해 나가는 거예요. 그 중에서 지금처럼 이렇게 프로그램을 요구 분석서에 만들어진 DFD 자료를 가지고 하나하나의 부품화 시켜서 조립하듯이 연결시켜 준 구조를 우리는 구조도라고 하고 바로 구조화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 프로그램을 한꺼번에 작성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부품처럼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모듈화예요. 모듈화.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추상화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추상화라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안에 이 내용은 실제로 프로그램 되어 있지 않죠. 그럼 어떠한 기능이 있다는 것을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아까 첫 라인에 해당되는 것을 처음부터 작성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기능이고 이 기능끼리 서로 다 연결을 시켜 놓는 거죠. 지금 기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가 아니고 만약 7,000개다 그러면 7,000개에 대한 정의를 다 해놓는 거죠. 프로그램 안 두고. 그리고 7,000개 하나하나 뽑아서 아 이건 뭐 하는 거를 이렇게 정의하고 두 번째 거 뭐 하는 거. 실제로 세부적으로 동작하는 프로그램은 아니다. 단지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만 명시하고 점점 프로그램에 나가는 거기 때문에 처음에 정의한 이런 기능들은 바로 실제로 구현되지 않기 때문에 추상화라고 말을 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정보은폐란 말이 나와요. 정보은폐라고 정보은익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하나가 다 뭐가 될까요? 이 하나하나가 다 모듈이잖아요. 모듈. 이 하나하나가 모듈이죠. 그럼 이 모듈끼리는 서로 관계가 되지만 여기서 어떤 내용이 지시가 됐을 때 이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 하나의 기능만을 갖게끔 해주는 것을 정보은익, 정보은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품화되어 있는 부품은 어떤 결과를 뽑아내는 것이지 그 안에 세부 내용까지는 알 필요가 없다. 프로그램 복잡하다는 거죠. 부서라고 생각을 해봐요. 회사의 하나의 부서라고 하면 이 부서가 만약에 영업부다 그러면 영업을 어떻게 이루어지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 방법으로 하는지는 이쪽에 인사부라든지 이쪽에 자재부가 알 필요가 없지. 어쨌든 얘네들은 물건만 많이 파는 거잖아. 그죠? 내가 이 영업부에서 볼 때 이 부품화된 어떤 인사부가 있다. 혹은 총무부가 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아. 어? 걔네들이 어떻게 세부적으로 어떤 직원이 누구고 인사 발령이 어떻게 나고 이런 거 알 필요 없잖아. 그죠? 총무는 총무 일만 하는 거예요. 영업은 영무 일만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프로그램에 구성되어 있는 이 부품 하나하나는 바로 뭐가 된다는 거예요? 다 존재하겠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서로 알 필요가 없이 프로그램 될 수 있도록 해줘야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유용하다. 그걸 우리는 정보은폐다. 그러니까 정보은폐, 정보은익은 세부적인 내용을 서로 외부로 노출시키지 않음으로써 서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뭐야? DFD, DD 분석, 그 다음 외부 분석, 기본, 내부 설계는 기본 설계가 상세 설계고, 그 다음 최종적으로 문서화 만들어지면 이걸 가지고 뭘 해주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 문서를 가지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외부 설계를 보게 되면 외부 설계는 뭐다? 계략 설계라고도 하고 예비 설계라고도 하고 요구 분석에서 그려진 DFD를 분석하고 구조도라는 건 어떤 거죠? 이렇게 생긴 거 말하죠? 이런 구조도를 그려내고 DF 분석하여 파일 설계, 아까 파일 설계를 한다든지 레코드 설계한다든지 입출력 설계, 그러니까 사용자에게 보여지는 것들에 대한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내부 설계는 기본 설계는 뭐다? 내부 설계면 주로 모듈의 기능을 정의하거나 모듈의 관계를 정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듈이 어떤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그냥 정의하는 것 뿐이에요. 이걸 기본 설계라고 하고 상세 설계는 소프트웨어 내부 설계면 모듈의 알고리즘을 형성한다는 것은 이것이 뭐 한다 했으면 이 하나를 뽑아내고 이것이 어떠한 프로그램이 들어간다는 것을 좀 더 상세하게 기술하는 걸 무슨 언어로?
PDL이라는 언어로 사용해서 상세하게 기술하는 것을 우리는 상세 설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설계 모형이 있는데 문서량이라고 보는 거죠. 문서량. 프로그램을 짤 때, 설계할 때, 자, 요거 분석을 하고 설계를 했을 때, 그 다음에 구현을 하잖아요. 그러면 요구사항은 뭐가 돼요? 요거 분석이 끝나면 문서가 만들어지죠. 요거 분석서가. DFD하고 DD가 대부분이겠지만, 설계서도 마찬가지죠. 설계서가 나와야 이 설계서를 보고 실제로 코딩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설계, 이 량으로 봤을 때 설계에서 문서량이 가장 많은 건 뭐냐? 바로 데이터 설계가 가장 적고요. 절차 설계, 알고리즘 아까 내가 모듈을 정의합니다. 이거 첫 번째 모듈, 두 번째 모듈, 세 번째 모듈이면 세 번째 모듈을 정의하잖아. 이걸 뭐라 그랬어요? 모듈 명세서라고 그랬죠. 처음에 10라인이었지만 이게 몇 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야? 1000라인이 될 수 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상세 설계하는 부분에서 절차 설계라고 하는 거죠. PDL이라는 얼굴 작성하는 상세 설계가 가장 문서가 많겠죠. 왜? 페이지 수가 그만큼 늘어나니까. 데이터는 기본적인 데이터니까 가장 적고. 구조 설계라는 구조도 작성하는 거죠. 외부 설계. 보여지는 거. 그 다음에 관계의 구도를 그려내는 것이 그 순서로 진행이 된다. 이거 양이 제일 많은 건 뭐예요? 절차 설계 제일 많고 데이터 설계 가장 작다. 문서량 기준으로 봤을 때. 자,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우리는 문서량은 이제 물리적인 개념이고 실제로 업무적으로 실제로 일하는 작업으로 볼 때는 이 노력 기준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이거를 정확히 기억하셔야 돼요. 자, 데이터 설계. 실제로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죠. 결국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가 가장 어렵고 설계하는 게 파일 설계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이게 가장 어렵고 중요합니다. 전문가죠 정말. 이 사람들이 노력이 가장 많이 들어요. 절차 설계는 어떤 거예요? 절차 설계는 아까는 굉장히 문서가 많지만 절차 설계는 완전히 노가다라는 거죠. 이미 다 준비해 준 거를 가지고 그냥 컴퓨터로 옮겨주는 거기 때문에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와는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반대죠. 그러니까 데이터 설계가 가장 어렵다. 전문가가 필요한 단계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작업량이 많은 거고요. 절차 설계는 그냥 뭐 프로그램 대학교 졸업한 학생한테 이런 문서 주고 코딩을 그대로 해봐. 시연으로. 그럼 다 옮긴단 말이야. 그건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노가다 수준이라는 겁니다. 구조 설계도 상당히 어렵죠. 구조라는 건 아까 이 구조를 만들어서 어떻게 배치시킬 것인가. 이런 것들이 바로 구조 설계고 관계 설계는 기본 설계에 해당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DD를 가지고 메타데이터를 갖고 있다는 것은 데이터 사전을 가지고 실제로 데이터베이스로 만들어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아주 정확하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이게 바로 노력 기준에 해당되는 이걸 정확히 기억하자. 자, 그러면 구조적 설계의 기본 원칙은 뭐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 했습니까? 모듈화, 그죠? 모듈화.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추상화. 그 다음에 구조화. 그 다음에 정보 은익이죠. 우리가 나중에 객체를 배우면 알겠지만 이 구조는 뭐예요? 프로그램을 부품별로 작성을 해서 이걸 서로 연결을 시켜서 프로그램에 나가는 것이 우리는 구조화된 프로그램이에요. 이것이 발전된 게 객체가 되는 거죠. 이건 조금 다음 챕터에서 나오는 거죠. 거기서 나오는 건 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게 바로 모듈하고 구조화는 이렇게 연결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층적인 구조를 만들어서 연결시켜주는 걸 구조화라고 하고 추상화라는 것은 세부적인 프로그램을 하지 말고 먼저 정의들을 다 한 다음에 세부적인 건 나중에 작성을 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 하나가 추상하고 이 모듈과 이 모듈이 서로 정보가 교환되지 않도록 내부를 숨겨서 프로그램 하나가 바로 정보 은익인데 여기서 하나만 기억하고 가자고. 이 구조화라고 하는 것은 객체에서는 빠진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딴 거는 다 객체에서도 언급이 같은 말이 되지만 물론 이제 이게 모듈화가 발전이 돼서 뭐가 돼요? 객체가 될 텐데 시험 문제에서 만약에 구조적 설계의 기본 원칙이다 그러면 얘하고 얘가 다 맞는 얘기가 되고요. 객체 설계에서 틀린 말이다 그러면 얘가 틀린 말이 된다는 거죠. 물론 얘가 만약에 안 나오고 모듈화 나오고 추상화 나오고 정보 은폐 나오고 뭐 나중에 배울 다형성 이런 게 나오면 다형성 객체의 아주 중요한 기술이거든요. 정보 은폐도 추상화도 이 모듈화가 바로 틀린 거가 되는 거죠. 시험 문제 맞힌 겁니다. 모듈이라는 건 묶어내는 부품에 해당되는 건데 실제로 이 객체도 묶어내는 개념이거든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만약에 모듈화, 추상화, 구조화, 정보은행에서 객체라는 언급이 나오면 객체에서는 이 구조화가 틀린 거고, 틀린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이 구조화란 말이 안 나오고 다형성, 정보은행, 추상화, 모듈화라고 하면 이 모듈이 구조적 설계 부품을 의미한다. 객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다. 그래서 틀린 거라고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전체 프로그램 한 번에 설계하지 않고 단일 기능을 갖출 수 있도록 부분적으로 묶어서 기술을 말하면 단일 프로그램 함수, 서브 프로그램이란 설계법이다. 즉, 부품이죠. 자동차의 부품, 컴퓨터의 부품,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짤 때 하나하나 기능을 따로따로 프로그램 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부품화된 설계, 이 하나를 모듈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추상화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세부적으로 설계하기는 전체 흐름을 구조를 잊어버리기가 쉽다는 거죠. 제가 이제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소설가인데요. 소설가 보면 주인공 이름이 있잖아요. 주인공 이름도 있고 나오는 등장인물이 되게 많잖아. 한 뭐 1000페이지 되는 소설이다 그러면 이 소설가가 참 대단한 건 주인공 이름. 나는 한 몇 페이지, 한 10페이지, 20페이지라면 주인공들이 나오는 인물들이 이름이 자꾸 헷갈려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사람이 누구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다는 거죠. 근데 소설가는 다 알고 진행하는 거 아닙니까?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소설가라는 것은 처음부터 프로그램을 쫙 작성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프로그램을 짤 때 어떤 거다. 저는 소설을 못 써요. 그래서 써본 적도 없지만 어떠한 뭐 내용 부분적으로 다 작성을 해요. 한 뭐 50페이지, 50페이지 다 작성을 한 다음에 연결시켜 나가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걸 뭐 여기다 못 쓸 건가? 여기다 못 쓸 건가? 여기다 못 쓸 건가? 그리고 쓸 거는 나중에 이제 하나 이거 먼저 다 해서 한 뭐 150페이지로 늘리고 여기도 한 150페이지로 늘리고 이렇게 늘려서 연결시키는 형태로 많이 책을 쓰더라도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죠? 예. 그것을 우리가 추상화라고 해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설계는 너무 어렵다. 그래서 전체 흐름과 구조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품화시켜서 정의한 다음에 프로그램 해 나가자. 어떤 기능만 있다는 것만 정의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기능, 그 다음에 제어, 자료. 저는 기대자로 외웁니다. 기대자로. 기능이라는 것은 모두 세부적인 기능을 배제하고 역할만을 정의한다는 거죠. 내가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이러한 내용이 있다면 여기는 입력 기능만 있으면 돼. 기능만 정의하는 거예요. 프로그램 안 했어요. 여기는 데이터베이스 기능만 있으면 돼. 기능만 먼저 정의하는 거예요. 그 프로그램은 나중에 한다는 얘기죠. 이게 지금 두 개밖에 없다면 상관없지만 막 해도 이런 형태가 지금 두 줄이 아니라 한 뭐 500줄이라고 하자고요. 그럼 이 기능 하나하나를 다 어떻게 세부적으로 프로그램 합니까? 오늘은 이거 하고 내일은 이거 하고 이런 식으로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기능만 있다고 정의하고 프로그램 하자가 기능 추상화. 제어 추상화라는 것은 여기는 반복문이 필요해. 여기는 선택문이 필요해. 이렇게 제어문이 필요한 거 실제로 구현하진 않았죠. 필요하다는 기능만 정해. 설계를 추상화한다는 거죠. 정의하지 않고 원하는 효과만 정의하는 거다. 자료 추상화라는 건 여기서 어떤 입력 기능이 있으면 어떤 데이터가 들어와야 돼. 데이터가 들어온다는 것만 사원 정보가 들어와야 돼. 사원 정보 정의한 적 없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정보 데이터가 들어와야 되는지만 정의하는 것을 자료 추상화라고 한다. 아시겠죠? 세 가지 반드시 기억하시고 각각을 설명했을 때 틀린 걸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구조화 말씀드렸죠? 프로그램을 부품적으로 작성을 하고 이 부품 안에는 상위 부품이 존재할 거고 하위 부품이 존재하겠죠. 그렇죠? 이렇게 연결시켜 나가는 거죠. 여러분 컴퓨터 프로그램을 보면 이렇게 메뉴가 처음에 나오잖아요. 모든 프로그램에. 부메뉴 나오죠? 부메뉴도 나오죠. 그럼 이 맨 첫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로그램이 바로 이거죠. 이런 메뉴들. 또 밑에 메뉴에 또 서브 메뉴 존재하잖아요. 생각을 해봐요. 보통 우리가 프로그램 파일 메뉴가 있기 마련이죠. 파일을 열면 뭐 불러오기, 열기, 저장하기, 출력하기, 인쇄 막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누르면 또 부메뉴 나오죠. 그러니까 전체가 바로 상위 이거고 두 번째가 이거고 세 번째가 이런 형태로 되어진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 하나 딱 눌렀을 때 어떤 새로운 화면이 딱 뜰 거 아닙니까? 이게 하나의 모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연결시키는 작업을 구조화라고 한다. 되겠죠? 그 다음에가
그 다음에 뭐죠? 구조화됐고 정보 운익이 나와야 돼. 정보 은폐라고 하는 거죠. 프로그램은 이 프로그램과 이 프로그램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모듈은. 그럼 이 안에서 어떻게 돌아가든지 얘는 결과만을 중시하지 이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는 서로 알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영업부야. 부품 영업부. 여기는 총무부라고 합시다. 어떤 회사에. 그럼 하나의 부품이죠. 부서죠. 이것이 부서가 모여서 하나의 회사가 이루어지듯이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럼 영업부는 이 총무부에서 말을 볼 때 뭐만 있으면 돼? 영업 물건만 잘 팔면 되는 거야. 영업부도 마찬가지지. 그러면 이 총무부가 이 영업부의 직원들의 어느 뭐 회식이라든지 누가 생일이라든지 문서 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거 알 필요 있어 없어? 전혀 알 필요 없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영업부도 총무부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는 알아. 근데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알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서로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업무 효율상 좋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예요. 자, 정보 은닉은 모듈 간의 관계성을 최소화시키는 설계 방법으로 소프트웨어 변경을 용이하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의 내용과 이쪽의 내용과 관계는 있지만 여기에 내용을 변경했을 때 여기도 변경이 돼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듈 내부의 정보, 자료구조, 제호 등을 노출시키게 되고 모듈 간의 정보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 예? 이쪽 모듈에서 이쪽 모듈에 사용했던 내용이 이쪽에 영향을 주게 되면 이 두 개를 같이 봐야 되는 불편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경고성이 유출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모듈은 좋은 설계라고 했었다. 부작용에 대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모듈화를 시키는데 이 모듈에서 이쪽에 있는 데이터가 이쪽과 연관성이 적도록 해줘야 이 프로그램을 작성할 때 용이하다. 내가 부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여기에 내용이 여기도 영이 있고 여기도 영향이 있고 여기도 영향이 있고 여기도 영향이 있고 여기도 영향이 되어 있다는 것은 서로 노출 관계가 이어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내가 어떤 내용을 수정을 했어요. 그럼 여기도 막 수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도 또 가서 봐야 돼. 잘못하면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지. 경고성이 망가진다는 거죠. 아예 프로그램이 돌아가지 않는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게 정보 은닉, 정보 은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장 잘 나오는 게 바로 좋은 소프트웨어 설계 기준이라는 게 나오죠. 아주 잘 나오는 거니까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설명이 틀린 거를 찾아라 이렇게 나오겠죠. 설계의 요구사항은 모두 포함이 돼야 된다. 당연하죠. 사용자가 요구한 걸 그대로 표현하는 건 당연합니다. 유지보를 하는 사람이 읽고 이해하기 쉽도록 객관성 있게 만들어야지 주관적으로 개발하면 안 된다. 내가 만든 프로그램은요. 언젠가 내가 아닌 딴 사람이 볼 수 있어요. 그걸 고려해서 프로그램을 짜야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그 프로그램이 어떤 특정한 부분이 잘못됐으면 누구나 봐서 아 이게 이렇게 됐겠구나. 설명서를 충분히 달고 소스에서도 주석을 충분히 달아주면 누가 제3자가 봤을 때 이해하기 편하죠. 데이터, 기능, 행위 영역에 설명하는 완전한 그림을 제공해야 된다. 그림이라는 건 설계라는 거죠. 설계도. 그죠? 그 다음에 모듈은 독립적이어야 모듈은 모듈적이며 상호 의존 관계를 약하게 하라 그랬죠. 자, 우리가 컴퓨터에서 존재하는 부품을 생각을 해볼까요? 키보드, 모니터, 뭐 디스크 드라이브, 뭐 CD롬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키보드가 이렇게 관계가 심해진단 말이에요. 관계가 강해지면 이 키보드가 망가지면 얘도 다 망가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키보드만 망가지면 키보드만 교체할 수 있고 딴 거 그냥 쓸 수 있게끔 해줘야죠. 자동차 부품도 여러 가지 부품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하나의 부품의 관계성이 커지면 이쪽 부품과 이쪽 부품의 관계성이 커지면 이 부품이 망가지면 이것도 망가지는 거야. 음, 그렇죠. 그러니까 서로 가능한 한 독립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시험 문제. 독립적이다. 독립적. 매우 중요하죠. 독립적. 실행이라고 하는 건 뭐죠? 프로그램 실행은 다 종속적으로 실행하죠. 컴퓨터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부품으로 만들어진 프로그램이잖아요. 이걸 만들 때는 뭘로 만들어? 독립적으로 만들어라. 그러나 실행될 때는 어떻게 된다? 종속적으로 실행되는 거라고요. 만들 때는 독립적, 설계는 독립적. 아시겠습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요. 계층적 구조화를 시켜야 한다는 얘기가 되죠. 네. 그 다음에 특정한 기능과 부기능을 포함시켜야 된다. 구조화시킨다는 것은 상하 구조가 정확히 그려져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고, 자료와 프로세스 분명하고 분리된 표현이 돼야 한다는 거. 어정쩡하게 표현이 돼서 안 된다는 거고, 데이터 추상화가 제어 추상 모두 포함시켜야 된다.
복잡도의 중복을 줄인다. 복잡도는 그 프로그램 규모를 말하는 거고요. 설계는 모듈 간에 혹은 외부 환경 간의 연결 복잡도를 감소시키는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야 된다. 당연한 거죠. 이거 연결 작업을 했을 때 이 복잡도라고 하는 거는 뭐 뒷부분 계속 나오겠지만 소프트웨어 규모라든지 난이도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걸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좀 더 이제 모듈을 다음 파트에서 배우는 모듈을 좀 더 보고 나서야 우리가 좀 이 내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좀 더. 그래서 여러분 책에 있는 내용의 모듈화, 그 다음 파트에 있는 모듈화를 보고 다시 설명 듣고 다시 한번 쫙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모듈화죠. 모듈화 이제 특징입니다. 또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시험 문제도 나오고 이거에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러 가지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코딩, 프로그램 구현, 컴파일, 설계 다 만드는 작업이죠.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은 다 독립적이다는 거죠. 어떤 프로그램이 구성하고 있는 부품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하면 이것들은 다 따로따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자동차를 구성하고 있는 부품을 그 기술자들이 다 모여서 만듭니까? 그렇지 않죠. 부품은 다 따로따로 만들고 자동차가 다 결합이 되었을 때 자동차 운행은 독립적이 아닌 종속적으로 실행이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실행은 종속적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모듈은 다른 모듈을 호출할 수도 있고 호출 당할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부품이 하나 있다면 이런 구조가 있다고 보자고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요? 얘가 호출한 거예요. 얘는 호출한 거예요. 그리고 얘는 얘를 호출한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듈과 이 모듈은 서로 호출 당하고 호출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너무 작게 구조가 돼서 생각을 하죠. 이렇게 보자고요. 얘가 잘 설명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구조가 돼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 입장에서 보면 얘는 이 두 개를 호출한 거죠. 그 다음에 얘는 얘를 호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호출을 할 수도 있고 호출 당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호출 당한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팬 인이라고 하고 호출한 거를 팬 아웃이라 그래요. 자, 그건 조금 다음 페이지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그 다음에 호출 시 매개 변수에 전달하거나 전달받을 수 있다. 우리가 모듈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얘기는 이 기술기 안에 뭐가 된다는 거야? 데이터가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데이터 전달을 자체를 뭐라 그래요? 매개 변수라는 거죠. 자, 조금 이따 매개 변수라는 건 이거죠. 우리가 C언어에서 보면 메인 이렇게 해줄 거예요. 메인 해주고 여기에 서브라고 하는 함수가 존재한다. 이게 부품이에요. 이게 부품. 어? 이게 뭐 소트라고 합시다. 소트. 정렬해주는 부품이다. 그러면 여기다 소트라는 걸 호출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게 호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트 함수고 이게 메인 함수예요. 그럼 이렇게 불렀다는 얘기는 바로 이렇게 호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호출할 때 뭐 내림도 있고 오름 차순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요거는 1일 때 요거는 2일 때 수행하도록 한다 그러면 1을 딱 넣고 호출을 하게 되면 내림 차순 하면 되겠구나. 2를 딱 누르면 오름 차순 정렬하면 되겠구나. 이렇게 데이터를 전달하는 요 자체를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라인은 100라인이 적당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 하나의 프로그램에서 프로그램 명령어 라인은 100라인이 적당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뭐 1000라인, 2000라인 하는 건 너무 크다. 100라인 정도가 적다. 모듈을 찾아 실행하는 시간은 느리다 이거죠.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렇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이 너무 길어지니까 이 같은 기능을 따로 뽑아낸 거죠. 이걸 서브 함수로 처리하고 프로그램을 따로 작성을 해놓고 얘는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서브라는 함수를 넣어서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얘를 만나면 이쪽으로 갔다가 수행하고 돌아온다 이거죠. 이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이 몸체 안에 그냥 있으면 실행 속도는 빠르지만 이걸 따로 분리시켜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 왜 근데 따로 분리시키느냐? 얘가 얘를 불러 수 있지만 딴 놈이 또 얘를 불렀을 수도 있거든요. 딴 놈이 불렀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사용이 가능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부품화 시켰다는 얘기는.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분리시키는 거고 분리시키는 이유, 분리시킬 때 문제는 갔다 왔다 실행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듈의 장점이 뭐냐? 그 다음 프로그램을 독립적으로 실행할 수, 설계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 수 있으면 설계가 굉장히 편해진다는 거야. 만들 때 편해야 되잖아. 만들 때 어려우면 얼마나 시간이 많이 잡아먹겠어요. 그러니까
독립적으로 프로그램을 다 작성을 해요. 어? 내가 만약에 3만 라인을 작성한다 프로그램은 3만 라인을 처음부터 쭉 소설 쓸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기능이 있어야 된다, 어떤 기능이 있어, 어떤 기능이 있었으면 좋다. 그죠? 이렇게 부품으로 작성을 하게 되면 쓰기가 편하다는 거죠. 맞습니까? 시나리오 뭐 어떤 드라마나 영화 시나리오도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안 해봐서 처음부터 쭉 전개를 시켜서 시나리오를 작성할 수도 있지만 뭐 A 액션, 뭐 B는 뭐 러브, C는 뭐 슬픔 뭐 이렇게 서로 액션을 구성을 시켜서 전체적인 흐름이 진행할 수 있도록 엮어만 둘 수 있다면 소설 쓰기, 시나리오 쓰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뭐 제 생각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 여기는 1000라인이 될 수 있고 여기는 뭐 500라인이 될 수 있고 막 이렇게 해서 다 한꺼번에 묶인 게 3만 라인으로 한다면 잘 작성될 것 같아요, 소설은. 그렇지만 프로그램은 이렇게 하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얘기입니다. 한꺼번에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다 부품별로 작성을 시켜서 결합시키는 것이 정석이다 이런 얘기예요. 모듈만을 구분하면 되니까 우리가 복잡도라는 것은 나중에 좀 더 배우겠지만 이렇게 작성을 하게 되면 엄청난 복잡도가 증가가 됩니다. 어렵다는 거죠.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품화 시킨다는 것은 복잡도를 어려운 소프트웨어를 단순화시킬 수 있다는 거죠. 복잡도를 낮출 수 있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다른 목용의 영을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수정이 용이하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이것이 부품화돼서 작성이 되고 서로 관계는 있지만 서로 연관성을 최소화시키면 이쪽 내용을 수정하더라도 딴 데는 영향을 받지 않게끔 되기 때문에 프로그램 작성하기가 좋다 이 말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앞에서 얘기했던 공유도라고 하는 것과 제어도는 뭐냐 정확히 알아두셔야 돼요. 함수 모듈이 이렇게 돼 있다.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얘는 얘를 부른 거잖아요. 이 두 개. A와 B라는 모듈을 부른 거고 여기가 만약에 3번이다 그러면 3번은 이 모듈을 부른 거죠. 그러니까 이 입장에서 보면 호출을 받고 호출을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얼마나 많은 모듈이 주어진 모듈을 호출을 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 호출받은 모듈의 개수죠. 그죠? 호출받은 모듈의 개수. 팬아웃은 호출하는 모듈의 개수예요. 그러니까 얘는 뭐야? 팬아웃이 몇 개? 두 개지. 그죠? 모듈 두 개 부른 거잖아. 이게 팬인이고 아니고 팬인, 팬아웃. 나가 누가 불렀느냐? 여기 팬인이죠. 자, 요 설명을 정확히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미 한 모듈이 그러니까 호출할 수 있는 모듈의 개수, 호출받은 모듈의 개수 이렇게가 가장 여러분이 이해하기 편하죠. 어쨌든 이 설명을 했을 때 이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그림 보고도 역시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그림이죠. 자, 이겁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줬어요. 그럼 A라는 건 어떤 겁니까? 팬인은 없잖아요. 자기를 부르는 놈은. 팬아웃은 3개를 불렀어요. 그래서 3이 되는 거고 B라는 놈은 어떻게 되고? 나를 부른 놈은 하나야. 내가 부른 놈이 둘이잖아요. 그죠? F를 보자고, F. F를 보면 F는 어떻게 됩니까? 나를 부른 놈이 3놈, 내가 부른 놈이 2놈.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sort라고 하는 모듈이 있다. 이 sort라는 모듈이 있어요. 정렬하는 모듈이 하나 부품이 만들어졌으면 이걸 우리가 F라고 해보자고요. 그럼 내가 B라는 모듈도 C라는 모듈도 D라는 모듈도 있는 거예요. 부품, 서브 함수죠. 여기다가 sort라는 함수를 쓰면 얘를 부른 거거든요. 여기서 sort라는 것을 쓰면 얘를 부른 거예요. 여기서 sort라는 것을 썼으면 얘를 부른 거란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이 sort는 다시 뭐가 있다? G 모듈과 H 모듈을 또 호출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에는 어떻게 돼 있을까요? 좀 확대해서 써보면 여기는 G도 호출을 하고 H도 호출을 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sort 입장, 즉 F 입장에서는 나를 호출한 모듈의 개수가 fan인이니까 몇? 3이고 내가 호출한 놈은 2놈이니까 fanout이다. 구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fan인이 좋을수록 나를 호출한 놈이 좋을수록 나는 아주 잘 만든 거죠. 나를 사용을 이놈도 하고 저놈도 하고 저놈도 하는 것은 아주 잘 만든 모듈이에요. 맞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모터라는 게 있겠죠. 모터. 가전제품에는 보통 모터가 다 있죠.
선풍기도 있고 냉장고도 있고. 근데 그 모타가 똑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의 똑같은 모타를 가지고 모든 가전제품을 쓴다 그러면 그 모타는 모든 가전제품에서 호출을 당한 거거든요. 굉장히 잘 만든 모듈이잖아요. 그래서 모듈이 작을수록 팬인이 상당히 좋다는 얘기입니다. 모듈이 크다는 것은 그만큼 덩어리가 크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갖다 쓰는 것은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어떤 전선 가닥이 있다고 합시다. 전선 가닥이 하나 모듈이라고 하면 모든 가전제품이 이 전선 가닥은 다 똑같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작으니까 그만큼 갖다 쓰기, 호출하기 좋다, 호출해서 쓰기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모듈의 기본 요소는 어떤 것이 존재하느냐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max 함수를 하나 만들죠. 인티저 시언어를 작성하는 겁니다. a 인티저 b예요. 그리고 이 내부적인 변수 인티저 c라는 걸 선언하고 if a와 b와 비교해서 a가 크면 여기다 max라는 것도 하나 선언해야 되겠네요. max라는 변수 뭐 생략해야 되겠죠. 콤마로 돼야 되겠죠. if a가 크면 max에다가 a 값을 집어넣고 아니면 max에다가 b를 집어넣겠다. 그리고 return 시키겠다. 뭐를? max 값을. 자, 프로그램을 처음 하신 분들도 있을 테니까 하나하나 설명을 하죠. 하나의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a와 b 값을 전달받으면 그 값이 어떤 값이 들어와 있든 간에 이 a와 b는 변수죠. 그것을 판단해서 두 개 판단해서 크면 그걸 max에다가 b가 크면 그걸 max에다 집어넣고 되돌려 주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어떤 형태가 되는 거예요? 외부로부터 대개의 데이터를 주어지면 그 중에 큰 값을 되돌려주는 함수잖아요. 그죠? 이 max를 어떻게 설명해? 두 개의 값을 주면 그 중에 큰 값을 되돌려주는 함수. 기능. 여러분 엑셀을 보게 되면 엑셀에 어떤 데이터를 집어넣잖아요. 엑셀 쓸 때 함수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뭐 count if다. 함수 이렇게 있어요. 뭐 어떤 셀을 집어넣으면 이게 몇 개. 조건에 따라서 이 조건이 있으면 카운트를 세줘라. 이것도 다 모듈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첫 번째 입력 요소라는 건 외부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오는 이 입력 부분이 바로 입력 요소라는 거예요. 입력 요소. 출력 요소는 이게 바로 출력 값이죠. 이게 출력 요소입니다. 어떤 모듈이 들어오면 들어오는 값이 있고 나가는 값일 테니까. 기능 요소는 이 모듈의 능력이에요. 얘가 뭐 하는 거예요? 큰 값을 결정하는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엑셀 함수를 어떤 기능을 갖고 있다고 정의하는 걸 말하죠. 기관 요소는 실제 내부적으로 어떤 거죠? 이 알고리즘이 어떤 거냐?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두 수를 입력하면 큰 값을 결정해주는 그러한 함수다. 이게 결국 뭐야? 이게 기능 요소라는 얘기고요. 여기서 실제로 구현된 알고리즘이 기관 요소라고 하는 겁니다. 그 기관의 내부 자료라는 건 뭐죠? 여기 C라든지 C 필요 없겠네요. 아까 맥스를 선언할 걸. C가 필요 없죠. 이 맥스가 바로 뭐야? 외부로 들어온 데이터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처리한 데이터가 되죠. 내부 자료 요소다. 아직은 뭐 직접적으로 출제된 적은 없지만 모듈의 기본 요소 5개가 아닌 건 뭐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내용이 잘 출제될 수 있습니다. 결합도에 의한 모듈 평가 기준을 설명하겠습니다. 뭐 시험에 꼭 나온다고 볼 정도로 아주 출제가 많이 되는 파트죠. 결합도라고 하는 건 뭐냐? 결합도. 자, 프로그램의 두 모듈 간의 관계성의 척도를 우리는 결합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듈과 이 모듈이 있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는 모듈이 굉장히 많겠죠. 그럼 이 모듈 간에 서로 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관계 없이 있는 건 없어요. 관계가 있는 건데 이 관계를 어느 정도로 판단할 수 있느냐, 어떤 형태의 결합이 좋은 거냐 나쁜 거냐 이를 판단하는 것을 결합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합도는 약할수록 좋다. 왜? 약할수록 좋은 이유는 이 프로그램이 강하면 강할수록 앞에서 얘기했지만 이 내용이 수정이 돼도 이 영향을 받게 되면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구조나 경고성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래요. 컴퓨터에 있는 CD롬과 하드디스크가 있으면 하드디스크가 망가졌으면 CD롬도 망가지면 안 되잖아요. 하드디스크만 영향을 주는 거니까 하드디스크가 망가지면 이것만 교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거지. 그러니까 컴퓨터에 속해 있는 모든 부품 기계라든지
자동차에 속해 있는 모든 부품 기계는 서로 관계는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하나라도 없으면 돌아가진 않지만 그 하나하나의 서로 관계는 최소한의 관계만 유지하자. 이런 얘기가 바로 결합도 커플링이라고 합니다. 순서를 잘 아셔야 돼요. 일단 6가지가 있죠. 6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자. 영어로 한글로 다. 자, 데이터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두 개의 모듈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변수 x가 있고 여기 변수 y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내가 3값을 넘겨줬어요. 3값을 넘겨주면 이 3값이 받았겠죠? 그래서 이 3값을 뭐 8로 바꿔주면 여기는 안 바뀌어야 돼요. 이런 관계가 되면 우리는 바로 데이터 결합이라고 하고 가장 좋은 결합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약할수록 좋은 결합이고 강할수록 나쁜 결합이니까 이게 가장 좋은 결합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변수를 보면 실제로 프로그램을 안 해보신 분들도 있을 테지만 변수 x라고 하는 건 x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는 실제 절대 번지라는 게 존재합니다. 이 절대 번지라는 건 뭐냐면 컴퓨터 안에는 메모리가 있겠죠. 그죠? 이 메모리에는 고유한 위치 값이 존재한다고요. 1번, 2번, 3번, 4번 번호가 있거든요. 그걸 절대 번지 값이라 그래요. 그 중에서 내가 어떤 특정한 값을 x로 확보했다면 바로 그게 78이다 그러면 이게 절대 번지라는 거죠. 유치원 학생이 있어요. 유아원이라고 합시다. 1부터 100까지를 셀 수 없는 어린 아이들이 있는 그런 유아원이 있다고 하자고요. 거기 사물함이 있겠죠? 그리고 그 안에 유아원 중에 0이라는 꼬마애가 있다고 합시다. 0이야, 네가 앞으로 쓰는 사물함은 78번이야. 그럼 얘가 헷갈릴 거 아니야. 그러지 않으려면 현명한 유아원 선생이라고 하면 78번 사물함 앞에다가 꽃그림 같은 거, 뭐 사과 그림 같은 거 그려놓고 앞으로 네가 쓸 사물함은 이런 사과 그림이 있는 사물함이 네 거야. 이게 더 편하겠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X가 바로 사과 그림 같은 거고 이게 78번이 유아원 선생님이 아는 번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X를 기호 번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변수를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두 개의 모듈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명이 X가 있다면 이거의 기호 번지가 78이다. 실제로 이거는 정수형이다. 여기는 값이 3이 있다. 이렇게 구조가 만들어지거든요. 이게 심볼 테이블이라고 그래요. 여기도 y가 있는데 이 변지는 114다. 정수형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전혀 다른 번지가 되는 거죠. 여기 있는 값을 토스시켰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값을 토스시켰다는 얘기는 여기 3이 들어왔다는 얘기고 전혀 다른 공간에 사용하기 때문에 여기는 78, 여기는 114, 여기 3이 있던 걸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 3을 갖다 어떤 짓을 해도 가공을 해서 8로 만들든 100을 만들든 변화를 줘도 이쪽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왜 사람 관계에서도 보증이라는 게 있잖아. 보증 쓰지 말라는 것은 네가 만약에 빚을 지면 나까지 영향을 받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냥 돈을 친구들이 빌려주면 빌려달 돈이 필요하다면 줘버린 게 나아. 그거 가지고 돈을 빌려주는데 뭐 보증한다든지 언제까지 각서를 받는다면 친구 사이 깨져. 그냥 얼마가 안 되면 줘버려 너 써라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속 편하다. 이것의 관계를 우리는 뭐라고 할 수 있다? 자료 결합이라고 할 수 있다.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건물을 질 때 건물을 아파트 현장에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전기를 담당하는 전기팀이 있고 그죠? 난방을 담당하는 난방팀이 있잖아요. 그렇습니까? 건물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한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니고 전기 기술자 팀이 있고 난방 기술자 팀이 있을 거라고. 모듈이잖아요. 서로 관계를 어떻게 하라? 약하게 가져가라. 왜? 관계가 심해지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 전기 시설 다 했으니까 네가 난방만 해. 알았어요. 이거 받아서 할 수 있게끔만 해야지. 서로 연관시켜서 사람들도 막 같이 쓰고 막 이리저리 섞여 있다 그러면 혼란이 가장스럽고 프로그램은 상당히 어렵다 업무가. 이게 바로 절하 결합이라는 거예요. 그럼 템포럴이라고 하는 스탬프 결합이라는 건 뭐냐면 전기 기술자하고 난방 기술자가 있는데요. 하나의 공간, 301호를 한다. 이 하나의 공간을 같이 작업을 하게 될 경우 이 두 개의 모듈은 바로 구조 결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열 혹은 레코드를 같이 쓸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가 만약 4번이야. 여기 성명이야. 여기는 총수령액이야.
여기는 공제액이야. 그러니까 이 데이터를 채워야 돼. 그럼 이쪽에서 이 A라는 모듈은 총 수령을 계산해서 채우는 역할을 하는 거고, 이 B라는 모듈은 공제액을 계산해서 채워주는 역할을 하는 기능을 갖고 있는 모듈이다 그러면 서로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하나의 레코드 구조를 공유하기 때문에 생기는 결합을 자료 결합이다. 이거는 데이터 결합보다는 조금 결합력이 강한 거죠. 컨트롤 결합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몇 번 했는데요. 뭐 서브라는 함수가 존재해요. 여기는 sort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인티저 a라고 할게요. 그러면 if에서 a가 1이면 이거는 내림차순, 아니야 2면 오름차순, 이렇게 되어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고 이것도 있다고 합시다. 얘가 얘를 호출한 거죠. 어떻게 쓰면 여기다가 sort를 호출합니다. 그런데 어떤 걸 하고 싶어? 내림차순하고 싶어. 그래서 2를 딱 집어넣으면 이 모듈이 얘에 의해서 제어가 되죠. 이런 결합이라고 하면 우리는 뭐다? 제어 결합이라고 한다. 외부 결합이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쪽 모듈과 이쪽 모듈이 하나의 기구를 같이 쓰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 전기기술팀이야, 난방기술팀이야, 그럼 얘네들이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도구. 근데 벽에다가 망치 하나 이렇게 걸어 놓는 거야. 망치 하나 걸어 놓고 얘가 갖다 쓰기도 하고 얘가 갖다 쓰기도 해. 그럼 얘가 갖다 쓰면 얘는 못 쓰는 거 아니야. 얘가 갖다 쓰면 얘 못 쓰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 요소를 외부로 선언해서 쓰는 형태의 결합을 외부 결합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프로그램으로 보면 시언어로 보면 여기 서브 함수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여기도 서브 이번 2라는 함수가 있다고 합시다. 여기 외부에다가 인티저 a라고 이렇게 선언해요. 그럼 얘도 이 a도 여기에 영향을 받고 이 a도 여기도 영향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모듈 안에 프로그램 안에 이렇게 모듈이 두 개 있잖아요. 외부에 이렇게 선언해 놓으면 여기도 주고 여기도 봐요. 외부 변수에 서로 영향을 같이 받게 되니까 별로 좋지 않은 결합이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지만 이게 외부 결합. 공통 결합이라는 거는 앞에서 얘기했던 x라는 값에 3을 y라는 값에 넘겨줘요. 그러면 넘겨주면 얘가 3을 받죠. 그럼 여기서 만약에 8로 바뀌어도 여기는 안 바뀌는 게 뭐야? 여기는 안 바뀌는 게. 이게 바로 자료 결합이죠. 그런데 여기 값이 바뀌어요. 8로 같이 바뀌어버려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공통 결합이다. 자, 심볼 테이블을 그려보죠. x가 있고 정수형이고 여긴 3이 들어가 있어요. 여기는 y라는 변수가 있고 정수가 있고 여기는 아무것도 안 들어가 있죠. 그런데 여기 있는 값이 여기가 78번이면 얘도 78번인 거예요. 이름만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의 사물함에 사과 그림이 있는데 사과 그림도 있고 여기 안에는 뭐 꽃그림도 있는 거예요. 뭐 유아니면 5점반 5반이라고 합시다. 근데 78번을 공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값을 3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이걸 8로 바뀌어요. 그러면 뭐야? 같은 번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8로 바뀝니다. 이 결합은 엄청나게 안 좋은 거죠. 이게 바로 뭐야? 공통 결합이죠. 공통 결합. 내용 결합이라는 거는 모듈화가 돼 있지 않은 거예요. 자, 전기 기술자와 난방 기술자가 이렇게 분리돼서 일하는 게 아니라 전기 기술자와 난방 기술자가 같은 팀에 해당된다고 보면 돼요. 그럼 전기팀하고 난방팀이 서로 사람이 공유가 되는 거지. 이쪽도 변경이 되면 저쪽이 변경이. 이거는 뭐 거의 분할이 되어 있지 않은 가장 강하면서도 가장 결합이 난. 여기가 망가지면 여기도 망가지는 거예요. 전기팀하고 난방팀하고 일하러 왔는데 지금은 전기 공사를 다 했어요. 난방을 하면 돼요, 이제. 근데 전기 공사하는 직원 중에 누가 하나가 큰 사고가 났다고 합시다. 아니면 잔치가 일어났다고 합시다. 환갑 잔치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기는 난방 기술자가 다 가서 근무를 해야 되니까 난방 일을 못 보잖아. 이런 경우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일단 책에 있는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반드시 일단 알아야 될 건 뭐다? 나오는 방법인데 일단 순서를 반드시 알아야 돼요. 4개를 뽑아내고 가장 약한 건 뭐냐? 가장 나쁜 건 뭐냐?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장 결합력이 좋은 게 뭐냐? 나쁜 게 뭐냐? 가장 강한 게 뭐냐? 순서로 배열해봐. 이런 것들이 주로 나오고 설명을 했을 때 이게 무슨 결합이라는 걸 찾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보면 데이터 커플링 이거죠.
자, 인수라고 하는 게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A라는 변수가 있고 여기에 B라는 변수가 있어요. 여기는 X를 놓고요. IX라고 합시다. IX. 여기 있는 값이 얼마 있다는 거? 10이 있다는 거 아니야? 10을 일로 넘겼어요. 10을 받았죠? 여기서 뭔 짓을 해도 여기 밖에 안 바뀌어. 안 바뀌어. 왜? 번지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런 형태를 우리 자료 결합이라고 한다. 가장 좋은 결합이죠? 그래서 지금 했던 형태 패턴을 우리가 콜 바이 밸류 형태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심볼 테이블에서 어디를 얘기합니까? 이 부분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이 부분을 value라 그래요. value. 여기도 value. 그러니까 호출할 때 어디를 썼다? 콜. 호출했다는 얘기 아니에요. 호출. by value. 어디 이쪽을 썼다 그래서 call by value라고 하고 여기는 주소를 해서 reference라고 합니다. reference. call by reference. 이거는 어떤 거야? 공통 결합을 말해요. 자, 어쨌든 call by value 기법의 형태고 특징, 테이블, 동종 테이블, 뭐 함수, 매개 변수, 파라미터 인수를 통해서 다른 모델의 데이터를 넘겨주고 호출받은 모듈은 받은 데이터에 대한 처리 결과를 다시 되돌려주는 유형의 모듈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데이터 커플링이라고 한다. 보내는 인수가 실인수, 실제로 받은 호출을 받은 그런 변수에 쓰는 것이 가인수 이렇게 되는 거죠.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스탬프 결합이라는 게 나오죠. 이거죠. 하나의 레코드 구조가 존재하죠. 레코드 구조가 존재하는데 급은, 호봉, 수당은 얘가 계산하고 이 A라는 모듈이 재형주축 각근선은 B라는 모듈이 계산한다. 하나의 구조로 묶여있는 형태의 결합이다. 그래서 스탬프 결합은 어떤 말이 나오면 바로 배열이라든지 레코드, 배열 이런 얘기가 나오면 다 뭐다? 핵심 단어죠. 얘네들이 안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바로 스탬프 결합이다. 제어 구조는 제어 결합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소트라고 하면 내가 호출을 하잖아요. 근데 1과 2 값을 가지고 저열을 하면 1을 보내면 오림차순, 1을 호출하게 되면 내림차순 정렬하는 제어가 바뀌는 거죠. 제어 결합도라고 한다. 이건 뭐 설명의 안에 제어라는 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잘 출제되지 않아요. 그렇죠? 제어 변수니까 얘가 안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제어 변수로 호출을 한다 하면 바로 제어 결합이니까 순서가 중요하고 설명을 했을 때 어떤 결함을 찾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자, 외부 변수에다가 이렇게 변수 하나를 선언해놓고 얘도 쓰고 얘도 씁니다. 전기 기술자와 난방 기술자가 있는데 여기다 망치 하나 걸어놓고 얘도 쓰고 얘도 쓰는 거야. 그럼 얘가 쓸 때는 얘는 못 쓰고 얘가 쓸 때는 얘가 못 쓰고 얘가 쓸 때는 얘가 못 쓰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여기 변경을 주면 얘도 자동적으로 변경이 되는 거겠죠. 이것을 우리는 외부 결합이다. 역시 외부 변수라는 말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설명으로 잘 안 나오는 패턴이죠. 설명에서 찾는 문제로는 외부 변수에, 그러니까 외부 변수라는 말이 안 나오면 안 되니까 문제 내기가 어렵다는 거죠. 자, common 이게 굉장히 잘 나오는 거죠. 공통 결합입니다. 아까 번지는 달랐잖아요. 콜바이 이건 레퍼런스라 그랬죠. 10을 넘겨줬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걸 200으로 바꿨다 그러면 어디로 바꿔? 같은 번지기 때문에 지금 뭐예요? A와 IX하고 똑같은 기억 장소인 2346이라는 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10을 바꿨어. 넘겨준 거잖아. 10에서 200을 바꿔. 얘도 200이 같은 공간이니까. 사물함 안에 꽃그림과 사과 그림이 같이 있어. 번지는 사물함 번지는 2346이야. 여기 열어서 물건 집어넣으면 없어지면 그 공간이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의 모듈이 같은 공간을 공유하기 때문에 여기 내용을 바뀌면 여기도 바뀌어. 그러니까 모듈이 한 500개가 있다고 합시다. 특별한 기억 공간을 얘도 쓰고 얘도 쓰고 다 같이 공유한다고 봐봐요. 그럼 내가 프로그램을 해서 얘를 수정해서 이 데이터를 수정하면 다른 데도 다 변화가 되는 거 아닙니까? 변환해서 어떤 특별한 영향을 받게 되면 에러가 나기 쉽고 바로 전체적인 구조가 망가질 수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아주 좋지 않은 결합을 말합니다. 공유되는 데이터 영역을 모듈이 사용한 모듈 관계를 말한다. 실인수와 가인수와 같은 번지를 공유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인수 값의 영향을 항상 고려하게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는 결합으로 공통결합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사용하지 않는 게 좋다. 자, 그 다음에 컨텐츠 결합이라고 하는 건 내용 아예 뭐예요? 섞여 있는 거 모듈화 시키지 않은 거야 이거는 거의.
공통으로 자료나 제어 구조를 공유한다. 자료만을 공유한다. 자료만을 공유한다. 그러면 공통 결합이고요. 내용, 자료 구조와 제어 구조 다 공유한다. 하나의 모듈 안에 데이터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 데이터만 이것만 공유하게 되면 두 모듈이 바로 공통 결합이고, 컨트롤과 데이터를 다 공유하게 되면 내용 결합으로 가장 좋지 않고, 이거는 다시 설계해야 합니다. 모듈이 내부 기능 및 그 내부 자료를 참조하는 형태의 결합으로서 고급 언어에서는 사용되지 않고 저급 언어에서는 어셈블리와 가끔 사용을 합니다. 분리되기도 수정할 등 두 모듈이 항상 같이 고려되는 가장 안 좋은 결합이다 이거죠. 어쨌든 뭐야 내부 기능과 내부 자료를 같이 참조하는 경우 이거는 내용 결합. 이거 아니고 이것만 공유하는 경우는 뭐야? 공통 결합. 아주 잘 나오는 패턴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결합도와 마찬가지로 응집도도 엄청나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자, 결합도는 어떤 거냐면 두 개의 모듈의 관계성의 척도를 따지는 거죠. 그러나 이 응집도는 하나 모듈 내부에 명령어들이 존재하겠죠. 이 모듈의 관계성을 따지는 것을 우리는 응집도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는 강할수록 약할수록 강할수록 좋다. 이거는 약할수록 좋다. 아, 잘 나오는 거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자, 뭐 기억력을 위해서 우리 아파트 201호야. 옆에 있는 사람이 202호야. 모듈이죠? 서로 관계를 강하게 갖는다? 아니다. 약하게 갖자 이거지.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지만 옛날에 우리 옆집에 살던 사람이 그랬어요. 맨날 뭐 부탁하고 뭐 빌리러 오고 집 봐달라 놀러 가자 놀러 오자 너무 피곤한 거예요. 모르고 그냥 몰랐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옆집에 사는 거로만 만족하면 좋겠다 이거지. 이것이 약할수록 좋은 거다. 202호에 사는 집 식구들을 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엄마, 아빠 가족이 살아요. 근데 다 따로따로야. 아빠는 맨날 술 먹고 늦게 들어오고, 엄마는 저녁 때마다 어디 가고, 딸내미는 어디 가는지 들어오지도 않고, 외박하고, 아들내미는 맨날 게임에 빠져있고, 할아버지는 저를 가서 맨날 노인정에 가서 바둑 두고, 할머니는 맨날 놀러 다니고, 이러면 이 가족이라고 할 수 없죠. 점심은 같이 먹지 못하더라도 아침도 모여서 먹고, 저녁도 모여서 먹는 이런 아름다움, 가정, 이런 것이 결합력이 강한 거다 이 말이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연적 응답은 뭐냐면 우연적 응답이 가장 나쁜 거죠. 예, 가장 약할수록 나쁜 거고 강할수록 좋은 거니까 순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고 영어로도 알아두셔야 되고 설명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설명을 잘못한 걸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이게 다 출제 대상입니다. 한 1000라인 정도 되는 라인이 있어요. 모듈화 시키면 좋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라냅니다. 10라인, 뭐 100라인씩 잘라내가지고 따로 A라는 이름 붙여서 100라인 집어넣고 B란 모듈 집어넣어서 100라인 집어넣고 그리고 여기다 호출할 때 A 호출하고 B 호출하고 C 호출하고 이렇게 됐다는 거는 이거는 전혀 뭐예요? 이 모듈 내부에는 관계성이 전혀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이 바로 뭐야? 우연적 응집이죠. 이해가 잘 안 되니까 예를 하나 들어보죠. 건설 현장이 있어.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인부들이 올 거 아니야. 기술자하고. 그죠? 여기는 전기팀도 난방팀도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이 건설에서는 이상해갖고 사람들이 출근하는 순서대로 묶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니네 다섯 사람 모여서 전기기술. 그 다음에 오는 사람 난방에. 아니, 뭔 말이에요? 난 난방기술자가 아니고 전기기술자인데요? 아니야, 너 늦게 왔잖아. 그럼 이 안에 구성원들은 전혀 막 섞여있고 엉망진창이잖아. 이런 형태의 결합을 우리는 우연적 응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논리적 응집이라고 하는 건 범위죠, 범위.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기 있죠. 파일 열기, 저장하기 다 다른 거죠. 새 이름으로, 인쇄 이런 건 다 다른 이름이잖아. 그러나 이거는 우리 메뉴로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파일이라는 메뉴로 묶어내죠. 열기라는 모듈, 저장하기 모듈, 새 이름으로 모듈, 인쇄라는 모듈 각각은 독립적으로 쓰일 수 있지만 전체 큰 테두리 안에서 묶여있는 그런 형태의 모듈, 범위가 넓은 모듈 이것은 별로 좋지 않은 응집 형태다는 거죠. 자, 이런 형태를
잘 기억하시고 하나하나 책에 있는 내용 갖고 설명을 하십시오. 저는 이걸 어떻게 외우냐면 이렇게 외워요. 첫 번째를 가지고요. 자, 우리 놀던 시절 통 순탄하지 않았다 이렇게 외워요. 저는 말이 안 되나요? 이런 마음대로 하세요. 그거는 어쨌든 순서적인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외웠습니다. 자, 그러면 우연적 응집부터. 자, 이 프로그램은 그냥 뭐예요? 쭉 있는 건데 라인 등분을 하는 거야, 임의로. 그럼 이 안에는 어떤 관계가 있겠어요? 아무런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라인 등분하는 거, 뚜렷한 관계 없이 묶어버리는 거,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연적 응집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설명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모듈 레벨 루틴이 뚜렷한 관계 없단 말이야. 그죠? 가장 얕고 좋지 않아. 그러니까 라인 등분 혹은 뚜렷한 관계없이 묶인 경우에 대한 응집은 뭐냐? 코시덴탈 응집도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 논리적 응집은 이 하나하나는 다 독립적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걸 하나를 묶어서 보면 파일 메뉴를 묶어버리는 이런 형태의 넓은 범위를 갖고 있는 것을 우리는 논리적 응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듈 레벨 루틴은 뚜렷한 루틴의 같은 범주에 속한다는 거죠. 중요한 단어죠. 유사한 성격을 갖거나 특정 분류로 되어 있는 분류란 말이 나오면 우리는 뭐라고 보시면 돼요? 논리적 응집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템포럴이죠. 시기적 응집. 같은 시기에 수행돼야 되는 거죠. 같은 시기에. 예를 들어서 내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요. 어떤 특정한 파일이 있겠죠. A라는 파일과 B라는 파일과 C라는 파일이 있어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내가 A라는 파일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픈해서 A를 열었습니다. 쭉 해서 또 보니까 프로그램 하다 보니까 B가 필요해요. 그래서 B를 오픈해요. 쭉 하다 보니까 또 C가 필요해요. 오픈해요. 필요 없어요. close B, close A, close C. 이렇게 프로그램 중간중간에 이러한 명령들이 있다면 얘네들은 어차피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이 첫 번째 나갈 때와 시작과 끝나는 시점이 같으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다 오픈 서브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다는 close 서브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라. 그럼 오픈 서브는 어떤 거가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는 오픈 A, 오픈 B, 오픈 C 이렇게 주고 클로즈 모듈은 어떻게 써요? 클로즈 B, 클로즈 C, 클로즈 C.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 다 열고 프로그램 딱 수행하고 나갈 때 딱 끝나고 나가면 얼마나 좋냐 이거야. 자, 같은 시기에 수행되는 것끼리 묶여 있는 형태를 시기적 응집이라고 한다. 시작 시기와 종료 시기 맞죠? 이거 파일 열고 이거 빨고 시적 파일을 갖다가 처음에 열고 닫고 들어갈 때 열고 나갈 때 닫아라 이거죠. 이런 형태로 묶여 있는 응집이라면 이런 응집이라고 하면 내부적인 순서와는 상관없지만 같은 시기에 수행되는 거예요. 이거 순서 바뀌어 상관없죠. BCA로 오픈해서 상관없고 BAC로 오픈해서 상관없단 말이에요. 모듈의 루틴들이 시간적으로 수행 시간 같은 긋기를 존재한다. 일반적으로 변수를 초기화한다든지 일괄 열 때, 클로즈 할 때 이런 말이 나오면 바로 템포럴리 응집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절차적 응집이죠. 절차적 응집. 순서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서브 그래서 KOR 플러스 ENG 플러스 MAT는 TOT예요. 그 다음에 TOT를 뭘로? 3으로 나누면 평균을 계산할 수 있죠. 이런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얘하고 얘는 반드시 순서적이어야 되죠. 그죠? 이런 걸 말하는 겁니다. 두 개의 라인이 두 개의 명령이 반드시 순서가 존재한다. 자, A에다가 10을 집어넣고 B에다가 20을 집어넣고 A 플러스 B를 C에다 집어넣고 출력을 했어요. 프린트. 이거 순서 필요하죠? 프린트 먼저 합니까? 아니잖아요. A를 집어넣고 B를 집어넣고 도에서 출력하는 순서를 가지니까 순서를 갖고 있는 순서적인 모듈을 우리는 뭐라 그래? 절차정집이다. 입력 루틴, 처리 루틴, 출력 루틴을 뭐예요? 이렇게 따로따로 순서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죠? 입력하고 처리하고 출력하지. 출력 다음에 처리하고 입력합니까? 반드시 이 순서를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뭐라 그래? 절차적 프로시저 응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수행시가 같은
수행식의 같은 순위 기능끼리 존재하는 거 순서도와 같은 모듈을 우리는 순위가 있다는 건 순서적이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바로 순사적 절차적 응집이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은 모듈 대상이 같은 거죠. 자, 예를 들어서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데 여기 인풋이라는 게 있어요. 인풋, 입력을 한다. 뭐 삭제를 한다. 딜리트. 뭐 업데이트를 한다. 다 다른 거 아닙니까? 입력을 하라, 지워라, 갱신해라, 뭐 찾아라. 각각은 다른 형태일지 모르지만 디스크에 존재하는 특별한 데이터베이스를 컨트롤하고 있죠. 얘도 얘를 쓰는 거고 이것도 얘를 쓰는 거고 얘도 이걸 쓰는 거고 얘도 이걸 쓰는 거니까 컨트롤 대상이 같은 것끼리 모여있는 모듈이라면 이건 뭐라고 하는 거야? 통신적 정보적 응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마스터, 갱신, 뭐 급여, 갱신 모듈 이런 것들을 다 같은 마스터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같은 급여 파일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거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 통신력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한다. 통신적 응집. 모듈 레벨 루틴들이 작업 대상이 같은 거. 이거죠. 이게 핵심 단어죠. 동일한 입력과 출력을 사용하는 작업들이 모이는 것이므로 일반적으로 하나의 파일을 대상으로 갱신하는 작업. 중요한 단어.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 뭐야? 통신적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게 제일 잘 나오는 거죠. 순차적. 앞에서 얘기했던 절차적과 이 순차적을 구분을 잘 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자, 하나의 모듈이 존재하는데 금방 앞에서 했던 것처럼 TOT를 계산하고 KOR 플러스 ENG 플러스 MAT,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점수를 더해서 총점을 계산한 다음에 총점을 3으로 나눠서 평균을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죠? 반드시 순서가 적이잖아요. 이건 절차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의 프로그램은 절차직보다 더 강해요. 왜? 위에서 사용되는 TOT 값이 다음 라인에 사용이 되었죠. 그죠? 순서만 갖고 있으면 절차적이고 이 라인의 출력 결과가 이 결과가 그 다음 라인에 다시 입력 결과로 사용되는 이런 경우의 결합은 뭐라래? 순차적 응집이라. 자, 요 부분을 어떻게 해서 하나의 모듈화 시켰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 영어를 더해서 총점을 계산했어요. 총점을 해서 3으로 나눴잖아. 순서를 갖고 있잖아. 그걸 절차적 응집이라고 할 수는 없고 이 총점이 결정된 값이 그 다음에 다시 입력으로 사용되었잖아. 이런 거는 엄청나게 강한 거라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모듈 루틴 구성료들의 이전의 명령어로부터 나온 출력 결과가 TOT로 얻어진 결과가 그 다음에 TOT를 다시 3으로 나눈 이 출력 결과죠. 이게 입력이고 이게 출력이라고 이쪽이. 여기가 출력이죠. 이 출력 결과가 다시 어디로 사용됐다? 다시 입력으로 사용됐다.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엄청나게 강한 결합력에 속하는 거다. 이 설명이 매우 중요하죠. 이거 갖고 이걸 찾을 수 있는 문제. 아주 중요하게 잘 다루십니다. 자, 그 다음에 함수 응집이라는 게 나오죠. 함수 응집은 뭐 시연회에서 사인 함수나 코사인, 뭐 소트, 라운드, 스퀘어트, 스캔F, 프린트F 다 함수죠. 그러니까 함수가 뭔지는 모르지만 이 함수의 내부에 있는 기능은 딱 단일 기능으로 하나의 단일화된 기능으로 완전히 집약되어 있는 이런 형태를 우리가 펑셔널 응집도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인 함수나 코사인 함수는 그러니까 워낙 자주 사용이 되고 하나의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함수들은 바로 우리가 기능적 함수 응집이어야 되고 우리 모든 프로그램은 대부분 다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좋죠. 그래서 워낙 사용도가 많으니까 메이커 측에서 아예 사용할 수 있도록 라이브러리화 시키는 거죠. 이건 지원 함수란 말이죠. 우리가 C 언어라든지 엑셀이라든지 함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만든 게 아니죠. 지원받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 다 라이브러리라고 그래요. 워낙 잘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 함수 내부 안에 존재하는 명령어들은 딱 하나의 기능만을 하나의 역할만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루틴이다. 소트 딴일, 사인 딴일 할까요? 코사인 계산하는 거 딴일 할까요? SQL 루트 계산하는 거 어디서 뭐 코사인 계산하나요? 스캔F 입력, 모양을 같은 입력을 받는 스캔 함수는 딴일 하나요? 프린트 하나요? 아니죠. 단일 기능으로 묶여져 있는 거기 때문에 가장 결함 응집력이 좋고 강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 일단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 그랬죠? 순서.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순서를 반드시 기억하자. 그리고 책에 있는 내용대로 설명을 했을 때 찾을 수 있어야 된다. 특징적인 단어만 잘 체크하시면 잘 판단이 될 겁니다. 예, 세 번째, 구조적 설계 표기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설계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예, 설계를 하면 그 다음에 구현을 하죠. 코딩을 합니다. 이 코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설계 문서를 보고서 코딩하는 거거든요. C 언어나 비주얼 베이직 언어로. 설계라는 건 이제 건물을 질 때 건축 설계 도면과 같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아주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NS 차트와 그 다음 뒤에서 배울 히포 차트라는 게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첫 번째 NS 차트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순차와 선택과 반복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해 내는 거죠. 물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직접 그린다는 건 어려워 보이지만 이렇게 만들었을 때 설계도로 이런 형태로 설계를 했을 경우에 코딩하는 사람들은 이런 걸 보고서 쉽게 코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여기에 뭐 초기 화면이 있다든지 그 다음에 로고가 출력이 된다든지 이게 반복이 되고 반복 문안의 선택이 되고 이게 그림으로써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나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순차, 선택, 반복 세 가지가 있다는 거고 이 그림을 어떻게 그려라가 아니라 이 NS 차트에 해당되는 어, 특징이 이제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 또 이게 반복문이죠. 이렇게 생긴 게. 이거는 이제 while, do while 반복이고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이 어떤 것이 있느냐 보시면 직사각형으로 그린다는 거예요. 그죠? 직사각형으로 그리고 준수사항이죠. 제흐름 맨 위부터 시작이 된다. 위에서 아래로 간다는 겁니다. 하향식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고 수평으로 그어진 그룹 모두 평행하게 되어야 한다는 거고 아랫방향으로 빠져나온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수행이 되면 그 다음은 다른 일로 간다는 거죠. 이게 수행되면 이게 들어가지 나온다. 이런 의미예요. 사각의 공간이 있을 수 있다. 빈 공간이 충분히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특징이 이제 중요하죠. 이게 가장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논리적 기술, 즉 선택, 반복, 그 다음에 순차라고 하는 이런 구조, 뭐 if문이라든지 else라든지 while 이런 것들을 표현하지 않고 그림으로만 이용해서 표현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느끼듯이 그리기가 좀 어렵다. 연속 선택, 다중 선택, 그 다음 반복 등의 제어 논리를 표현한다. 중첩이라고 하는 거 중첩, 반복문이 있게 있잖아요. 이게 반복문이 이 전체를 반복하는 거예요. 그 안에 또 뭐야 반복문이 있죠? 요거를 반복합니다. 이런 중첩 표현할 때 상당히 좋다. 그 다음에 그래픽 설고 임의의 제어 이동이 어렵다는 거는 이제 고투문을 쓰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고투문을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투라고 하는 것은 구조적 설계에서 가장 사용하지 말아야 될 내용인데 그게 뭐냐면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바깥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이런 고투 즉 임의의 제어 이동이 안 된다. 그러니까 고투를 쓰지 말아야 된다는 거는 우리가 프로그램을 수행하다가 어딘가 수행하고 돌아와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임의로 프로그램을 코딩할 때 고트를 써서 들어오지 못하면 프로그램은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통 이런 걸 쓰겠죠. 메인 C언어로 하면 메인 해주고 서브 해주고 서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이렇게 수행하고 들어오게끔 만듭니다. 이 서브 자체는 기본적으로 돌아오는 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굳이 고트문을 쓰지 않고 이런 방식으로 쓰는 것이 유리하다는 얘기입니다. 임의로 고트로 어떤 루틴을 수행할 수 있지만 갔다가 사용자가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쓰지 않도록 한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상대 도표 그래픽 설계를 하기 위해서 만든 거였지만 설계 단계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거죠. 구현이 쉽고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낸 것을 가지고 코딩을 할 때 상당히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조건이 복합하게 되어 있는 처리를 시각적으로 명확히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 이런 얘기죠. 자, 이러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적 설계인 히포죠. 히포 차트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총괄도표, 도식모차, 총괄도표, 상세도표죠. 그래서 일단은 세 가지가 있다는 걸 정확히 구분하셔야 되겠고, 영어로도 정확히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도식모차는 전체도 우리가 앞에서 한 번, 두 번 설명드렸던 이런 구조도를 그려내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식목차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하나를 가지고 입력, 처리, 출력, 인풋, 프로세스, 아웃풋, 그래서 히포라고 하는 거예요. 개선된 IPO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사용자 관점에서 그려지고 이거는 개발자 관점에서 그려진다는 겁니다. 봐야지 한번. 자, 설계도에서 이제 주로 사용되는 히포 차트입니다. 이게 도식 목차, 그 다음 총괄 도표, 그 다음에 상세 도표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듈이죠, 이게. 모듈 하나하나가 구조도로 그려지겠죠. 물론 이렇게 적진 않겠지만 이거에 대한 명시를 해줍니다. 하나하나가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는 걸 써주려주고 그 하나에 대한 기능을 자 입력과 처리와 출력 형태의 구조로 그림을 그려서 1번에 해당되는 내용이 또 세부적으로 존재하겠죠. 그것은 이건 키보드 그림이에요. 이건 디스크 그림이고 그래서 디스크로부터 혹은 키보드로부터 입력받은 자료를 뭐 프린터로 출력한다든지 아니면 다시 모니터로 출력한다든지 이것도 모니터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모니터 입출력이라고 그러죠. 기본 입출력. 기본 입출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키보드하고 모니터를 말하는데 키보드 모니터는 다 어떻게 생긴 거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거나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도식목차에서 그려진 이러한 내용을 하나의 기능을 뽑아서 입력과 출력과 처리 과정으로 도식한 거예요. 이것은 이제 이 기능이 어떤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쉽게 알 수 있죠. 그래서 사용자가 보기에 좀 편한 그런 도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 자세한 부분 좀 더 기술적으로 들어가겠죠. 자세하게 들어가니까 요거 기능이 이렇게 만들어지듯이 요 기능도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또 이런 기능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만들어지겠죠. 좀 더 자세하게 그려지는 게 상세 도표. 자, 이 도식 목차는 어떤 겁니까? 입출력 구조가 있어요, 없어요? IPO가 없죠. 여기는 IPO가 있고 IPO가 있다는 것도 정확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자, 특징을 살펴보죠.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분석 설계뿐만 아니라 분석에도 사용된다는 겁니다. 기본은 입력, 처리, 출력으로 사용한다는 거고 하향식 개발에 적당하다.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 문서가 보기 좋게 체계화되고 기능과 자료의 관계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죠. 그러니까 기능이라는 것은 이제 얘네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기능들. 여기는 뭐 데이터가 들어오는 자료 아닙니까? 자료들이 들어오는 것을 동시에 표현할 수 있다. 이런 설명이 되겠고요. 수정 및 요지 보수가 용이하고 보기가 편하니까 규모가 그렇게 큰 곳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소금에 적당하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징, 히포와 에스타트의 특징을 설명해 놓고 옳은 걸 찾아라, 틀린 걸 찾아라. 이런 것들을 찾는 문제가 주로 출제됩니다.